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ELS ELF 2편 시작합니다. 1편에서 ELF의 상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수수료 체계들과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ELS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간이투자 설명서 앞쪽을 보실게요. 우리가 아까 1편에서 판매 회사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선취 판매 수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런 수수료와 보수는 투자 상품을 가입하실 때 워낙 작은 금액이라 티가 안 나서 모르고 넘어갈 정도긴 하지만 내 수익률에 반영이 되긴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워낙 규정들도 많이 바뀌고 투자 설명서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ELF, ELS, 그리고 일반 펀드들은 구조들이 모두 다 달라서 무진장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2019년 2월 26일 오늘 은행 본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ELF 상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상품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선취 수수료는 은행에서의 이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먹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으면 7만 원은 은행에서 수수료로 떼가요. 그리고 나는 993만 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집기간에 가입했는데 2월 28일까지가 모집기간이잖아요. 근데 최초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은 3월 4일이에요. 그 사이에 이자를 받아야겠죠. 내가 돈을 넣어서 예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조기 상환이 됐을 때 내 통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올 때까지도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때 이자도 받아야죠. 그 예치 이자 금액이랑 수익률 나온 거를 더하면 수익률을 바로 계산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혹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은행에서 설명해 주실 때 선취 수수료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보수는 무엇이냐? 이 보수는 운용하는 데에, 이 펀드를 운용하는 데에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도 돈을 벌어야죠. 이 보수는 우리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될 때 우리 6개월마다 기준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이 기준 가격에 녹여서 계산을 합니다. 이 기준가를 잡을 때 이 보수액까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연 0.267%잖아요. 일할 계산하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지만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해지됐을 때 얼마를 받느냐는 은행에 가셔서 직접 계산을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직접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판매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도 해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만기 해지할 때는 이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3년 되기 전에 2년 반이 넘어갔어요. 아직도 조기 상환이 안 된 거예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연장이 된 거죠. 근데 정말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중도 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5%의 수수료가 들어요. 이 환매 전체 금액에서 5%를 빼는 거예요. 결국 내 수익까지 합쳐서 현재 원금에서 5%가 더 차감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중도 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수가 하락해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이.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해드렸더니 수익이 난 경우를 봤어요. 이거는 현직 은행원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해지를 해본 은행원만 알아요. 해지할 일이 진짜 없거든요. 해지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워낙에 매번 오시는 고객님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경력치고는 좀 많은 케이스를 보기는 했는데요. 중도 해지도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그때 수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되기는 했었어요. 꽤 오래전이기는 한데 이 고객님 거가 2년 반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년까지가 곧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때도 홍콩 지수였던 게 기억이 나요. 이 홍콩 지수를 보고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죠. 3년까지 연장이 됐으니 그럴 만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해드린 다음에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지를 그냥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원금에다가 21% 수익을 받아가셨어요. 홍콩 지수가 거의 60% 가까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면요. ELF 상품은요, 이 투자 전략에도 나와 있듯이 80% 이상을 ELS로 운용을 하고요. 이 지수에다가 운용을 하고 나머지는 뭐 채권 또는 유동성 자산, 쉽게 말해서 적은 비용이지만 다른 곳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객들은 정해진 수익률만 받게 되잖아요. 아니면 원금 손실이 되거나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고객님들한테 정해진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게 주가가 내려가도 고객님들에게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세계 지수 하나하나씩 보면 하락을 했지만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잘하면 내 펀드인 ELF 자체의 수익률은 플러스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중도 해지를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어쩌면 이 고객님은 중간에 해지 안 했으면 30% 이상의 수익을 봤을 텐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미리 중도에 해지를 한 거라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손실을 보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본인의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아무튼 원금 손실이 될 것 같다라는 위험에 있을 때 중도 해지라는 방법으로 원금 손실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투자 전략 다시 한번 볼게요. 메리츠에서 운영을 하는데 발행사가 있죠. 4군데. ELF는 보통 4개 이상의 ELS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편에서. 이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ELS를 가져와서 메리츠가 한데 모아서 운용을 하는 상품이에요. 어렵다. 어려워. 사실 운용사가 어디고 발행사가 어디고 구분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ELS나 ELF나 어차피 다 똑같은 거예요, 수익 구조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용 등급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발행사 이 4군데 또는 메리츠가 망하게 되면 이 펀드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ELS 같은 경우는요, 발행한 증권회사에서 판매도 하잖아요. 그 증권회사 하나만 망해도 펀드 다 망합니다. ELS가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편이죠. 은행에서 판매하는 ELF는 나름 엄선해서 가져오는 편이라서 신용이 좋은 발행사, 운용사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자산운용사나 이 투자증권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 것들은 엄청 다양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씩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ELF 상품에 대해서 나 좀 안다, 그거 뭔지 알아 단계까지 오셨으면 이제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은행에 가면 은행원이 알아서 골라줍니다. 뭐 몇 개 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는 타입, 남들에게 휩쓸리지 않겠다. 증권회사 ELS를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언을 살짝 드리자면, 첫 번째로 ELS, ELF는요, 기초자산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설명을 해드린 상품은 다 한 국가의 대표적인 지수를 가지고 했는데 가끔 개별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가끔 금, 유가 등등 국가지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대신 수익률은 많이 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진리예요, 진리. 이 국가지수도 미국이나 뭐 유로, 뭐 일본, 우리나라까지 이런 선진국형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홍콩이나 차이나 약간 개발도상국 변동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ELS, ELF 가입하시는 분들이 예금 대신 넣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금이 만기돼서 이자가 좀 높으니까 가입을 한다 라고 하면 개별 주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3년째 기준지수 배리어가 낮은 것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숫자들을 다 배리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이 되느냐 마느냐잖아요. 최악의 경우 3년을 가져갔을 때를 대비해서 마지막 3년째 배리어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보통 근데 60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1년 안에 상환을 하고 싶다 하시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배리어가 80 정도로만 내려가도 조기 상환될 가능성이 좀 커지니까 그런 것들로 선택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낙인. 이 낙인 구조는 은행 상품에서는 거의 없어요. ELS를 파는 증권회사나 아니면 은행 PB 상품들 중에서는 좀 있는 편인데요.
만약에 100으로 시작한 지수가 50% 밑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다 하면 원금 손실, 낙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원금 손실을 깔고 운용이 됩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기 전에 잘만 운용하면 손실된 걸 만회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위험하죠. 이런 상품은 수익률 쿠폰을 그래도 좀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에 투자를 해도 남 탓 안 하고 멘탈이 강하신 분들만 가입하셔야 돼요. 반대로 노낙인이라고 하면 50m로 떨어지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6개월마다 기초자산 결정짓는 그날만 보는 거예요. 오늘 설명한 ELF 상품이 그런 거죠. 이렇게 상품 설명서에 적혀있는 편인데 안 적혀있으면 노낙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아까 베리어 설명할 때 적혀있는 걸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어떤 투자 상품이든지 간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상품은 사실 없어요. 다 그만한 수요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데 그냥 떠밀려서 가입하면 안 되는 게 또 투자 상품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은행 상품도 마찬가지고 손실이 날 줄 알고 권유를 했겠나. 남의 말만 듣고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남 탓이잖아요. 어쨌든 돈을 낸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모르면 찾아보고 은행에 직접 못 가면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들어봐도 내용도 어렵고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아직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댓글에 제가 올린 정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답글을 다 달고 있는 중인데 이거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좀 오해하신 것 같다 라고 적으면 댓글을 지우시더라고요, 몇 분이. 저도 지금 내부 정보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다 전화해보고 현재 금융인한테도 물어보고 공시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이 틀렸다고 댓글을 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공식력 있는 곳에 확인을 하신 후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꼭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금융의 이런 기본 지식들을 이해를 돕고자 만든 영상이니 이해한다, 설명을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직접 상품들을 찾아보실 때 또는 금융회사에 가서 상품 설명을 들으실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져드리기 위한 영상이니 제 영상을 보고 너무 한정적으로만 판단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퀄리티와 내용이 더욱더 알차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